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권혁 전문가 오늘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권혁입니다. 네. 자, 시장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초반에는 조금 움직이다가 나중에 점점 탄력이 줄어들면서 좀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주 간단하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저번 주 금요일은 이제 뉴욕 증시도 전에 나름 강하게 반등 나와줬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결국엔 좀 실망스러운 하루가 됐습니다. 뭐 시장 장 초반에 이렇게 괜찮았어요. 장 초반에 양시장 좋았는데 양봉 쭉 올리면서 뭐 코스피도 3,150포인트 근방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홍콩장이 개장하면서 10시 30분부터 좀 밀렸습니다. 양시장이 마찬가지였고요. 역시나 헝다그룹이 달러 채권 그 8,350만 달러 정도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헝다가 다시 또 11% 넘게 폭락했었죠. 최근 시장이 좀 이렇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좀 관종으로 그 에버그란데 헝다그룹을 한번 같이 보세요. 어차피 장시간도 상당 부분 겹치니까 보기도 용이하고 또 최근 며칠간은 저도 관종 넣어두고 이제 웬만한 거시 지표보다 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추석 연휴 전부터 미리 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지금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말씀드렸던 게 출자 전환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방식에 있어서 중국발 리스크는 계속 그 잔파도 여진이 지속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뭐 돌직구 방송에서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결국엔 금요일장도 이렇게 차익 물량 나오면서 어떤 좀 실망스러운 하루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도 보면 어떤 시장의 연속성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종목의 연속성도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봐도 지금 코스닥 시총 뭐 1위지 않습니까? 식약처에서 뭐 레키로나주 정식품 뭐 허가 받으면서 연휴 전에 이렇게 4.7% 양봉 꽉 채우면서 마감을 했었었죠. 그리고 다음 거래일에도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4% 가까이 올리더니 그 다음부터 이렇게 쫙 밀렸었습니다. 금요일에 금요일도 역시나 이렇게 좀 밀리면서 마이너스 3.8%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슈부터 지금 또 위치를 봤을 때 뭐 볼린저 밴드 뚫고 올라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또 다시 빠진다는 게 역시나 좀 연속성이 없는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게 지수로서 또 양시장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장이 좀 죽은 시장이냐라고도 또 볼 수는 없는 게 또 시장 한편에서 가는 놈들은 또 이슈 없어도 계속 쭉 달립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신환경 쪽에서 2차 전지랑 수소 쪽이죠. 뭐 하반기부터 지금 뭐 제가 뭐 섹터별 유동성 모멘텀 차별화 될 거다라는 부분 뭐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 유동성 모멘텀이 지속되고 오히려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산업군이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포함한 그 신환경 쪽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그 오일선 계속 벽타고 있는 상황이고 LNF도 뭐 금요일에 또 리포트 나오면서 19% 상승했었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테슬라 향후로 수주 전망이에요. 뭐 전망입니다. 그런데 급등 나왔고 또 하나 특이한 건요. 그러니까 많은 리포트에서 지금 적정 PER 계산할 때 이제 EPS를 적용하는 시점을 보통 23년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24년을 시점으로 잡아가지고 밸류를 땡겨오는 게 종종 확인되고 있어요. 그만큼 수주가 요즘 나오는 게 24년 이후의 수주라서 그 시점의 실적 가시성도 지금 같이 판단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상황이 사실 말 그대로 24년의 실적 가시성을 판단해서 밸류를 땡겨오는 거라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 미래일수록 이게 작은 단초 하나가 기대감을 또 크게 꺾을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겠고요. 반대로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밸류를 땡겨오지 않은 곳들은 언제 뛰어도 또 이상하지 않은 상황 또 같이 좀 마련되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이렇게 좀 금요일에 뭐 LNF가 급등하면서 이제 10총 3위로 올라왔죠. 역시나 이제 모회사인 세로닉스도 지분 가치만 어마어마하죠. 뭐 지금 시총이 3천억이니까 2배 이상 뭐 3배 수준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상한가를 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지분 가치만큼 시총이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LNF의 뭐 레버리지격 성격이다 보니까 오히려 LNF가 횡보할 때 얘네들이 10% 전후로 또 낙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2차 전지도 살아있지만 수소 쪽도 계속 벽 타고 있죠. 뭐 효성 첨단 소재도 7.6% 연이어서 상승했고요.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도 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은 갭이 떠서 그런 거지 계속 상승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은 뭐 연소성이 없다라고 하겠지만은 신환경 쪽, 특히나 2차 전지랑 수소 쪽은 미래 밸류를 최대한 땡겨와서 끝없이 이렇게 바통 이어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갈 곳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바닥권에 있던 거 꿈틀대서 여러분들 탑승했더니 하루 천하로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 뭐 24년 실적 가치성도 같이 땡겨오고 있는 상황에 PER도 뭐 저세상 PER로 지금 날아가고 있고, 차트도 최고점의 보조 지표들 전부 과열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리오프닝 쪽 본다고 뭐 최근 항공주 뜨거워서 뭐 LCC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하기도 또 언제 유상증자 터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지쳐서 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테마 쪽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버킷 스튜디오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직접적인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거 매수하시는 분들 뭐 90% 정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금요일에 또 이렇게 상한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뭐 이번 DP부터 뭐 오징어 게임이 그 미디어 컨텐츠 시장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돌직구 방송에서도 제가 그래서 뭐 매수하시라고 전략도 말씀 전에 드렸었어요. 그런데 버킷 스튜디오가 그 아티스트 컴퍼니죠. 아티스트 컴퍼니 지분의 15%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걸치고 걸쳐서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는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투기성 자본들이 갈 곳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대북주들 굉장히 강할 건데, 테마 쪽에서는 에너지가 좀 분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테마 쪽 흐름이 좀 이동되지 않을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대북주 뭐 오늘 단기적인 접근 좋다라고 봐요. 근데 이걸 뭐 바이 포지션으로 길게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일단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할 때 차익 실현 관점 가지시고요. 이 물량이 대북주 쪽으로 좀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대북주 좀 단타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 후에 눌림목에서 뭐 미디어 콘텐츠 쪽 눌림목에서 그러니까 버킷 스튜디오 이런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있어서 좀 발 맞춰 나가고 있는 이런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 좀 꾸준히 보시고 눌림목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에 뭐 은행이라던가 뭐 금융 뭐 보험 쪽, 그러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들 다 좋았죠. 카카오뱅크도 3.9%, 그리고 뭐 KB금융도 2.9%, 뭐 보험 쪽에서 이번에 생명보험 쪽도 좋았고요. 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제가 뭐 금융주를 무조건 쭉 들고 간다? 저는 이거 무조건 존버하는 것보다 박스권 매매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은행은 지금 그 장단기 금리 차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고, 보시는 것처럼 6월 이후로 지금 꺾였습니다. 이렇게 꺾였는데 장기채가 지금 다시 좀 가파르게 올라오려고 하죠. 뭐 단기채도 마찬가지고, 이걸 그래서 금융 쪽으로 해지하는 것보단요, 장기채가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 쪽으로 해지하는 것보다 그린민 플랫 쪽으로 해지하시는 게 더 전략이 좀 도움되실 거다라는 거 제가 돌직구 방송에서 계속 말씀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전략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특징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뭐 변동성도 극히 없고, 금요일에 나온 이슈들 보면은 이슈들 대비해서 거래량도 또 금요일에 보시면 거래량도 크게 없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이제 29일이면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10월부터면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면은 10월 들어서 뭐 일주일 정도 되면은 보통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 말이 없어요. 사람들의 뭐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부터 뭐 저번 주부터도 그렇고 얼마 정도 나올지 좀 말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뭔가 조용하게 소외주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테슬라 그 자율주행 칩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TSMC 제치고
그 HW 4.0 위탁 생산을 사실상 수주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올해 초 그 테슬라랑 삼성이 수차례 그 칩 설계 협의했었고요. 시제품도 주고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데도 자율주행 관련주 몇 개 좀 반짝거리더니 쫙 빠지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관심이 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좀 확인해 보니까 그 트렌드포스가 반도체 디램 가격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전망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은 그 PC용은 사실 하락할 거라고 전망이 이제까지 나왔었었고 주가도 반영을 됐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버용 디램까지 4분기 최대 뭐 5%까지 하락 가능하다. 라는 부분도 이제 좀 전망을 했고요. 그렇게 사실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 주력 제품이 또 서버용 디램이다 보니까 지난번까지 이 PC용 디램 가격 하락 전망이 계속 외국계에서 이어졌을 때 이게 서버용은 괜찮을 거다라는 전망으로 어느 정도 투심을 좀 잡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 트렌드포스의 이번 전망은 이 서버용 전망도 낮춰 잡은 거죠. 그래서 토탈 디램을 봤을 때 토탈 디램 봤을 때 전분기 대비 3.8% 하락 전망을 또 했고요. PC용 디램 같은 경우는 그 위드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재택근무라던가 원격이 또 감소하겠죠. 그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그 고객사들의 재고 증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북미 쪽이랑 중국 쪽에서 실제로 그 2달 이상분의 지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도 사실 3분기 대비해서 뭐 4분기 큰 변화 없을 거라고 얘네들도 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뭐 1.4% 가량 하락하는 흐름 나왔다. 이것도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반도체에 대한 안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어떻게 반영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전략을 잡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뭐, 오늘도 그렇고 전략은 주식 비중 늘리라는 소리는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도 제가 시장에 연속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보태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 저번 주에 제가 돌직구 방송에서 지금 시장이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아니라 안전자산 회피 현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유로와 달러와 엔화 그리고 뭐 채권 시장 움직임 그리고 유동성 모멘텀을 토대로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단은 지지되고 있지만 상방으로 끌고 갈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부재한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걸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보다 간단하게 좀 전략화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주식 비중을 뭐 늘리지 마세요. 만약 매수하신다면 장기채 금리의 상승을 좀 해지할 목적으로 그린 인플레 관련 업종군들 앞선에 좀 말씀드렸는데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미국채가 1.45죠. 1.45로 또 올라왔는데 저번 주 FOMC 하루 지나고 그 이후로 쭉쭉 오르죠. 이유가 뭔가요? 노르웨이 그러니까 서구권에서 첫 금리 인상 나왔고요. 또 주말에 더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또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파월 의장도 이번 FOMC부터 뭔가 매파적인 발언들을 조금씩 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완료를 좀 언급했고요. 이번에 팬데믹 이후의 경기 회복 속도가 뭐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발표된 그 PPI랑 CPI를 봤을 때 이번에 드디어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추이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판가 전가력이 꺾였는데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매파적인 자세를 취할까? 말씀드렸었던 게 기본적으로 뭐 이런 부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면 그러니까 가격이 뛰죠. 가격이 뛰면 공급을 늘려요. 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는 줄어들죠. 그러면서 다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인 메커니즘인데 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ESG라는 친환경 규제가 어떤 글로벌 시장을 지금 장악을 했죠. 그러면서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뛰는데 공급을 늘리려고 하니까 탄소 배출 때문에 기존의 커머더티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게 생깁니다.
이걸로 제가 그 9월 초부터 돌직구 방송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 좀 드렸었는데, 간단하게는 천연가스 뭐 가격 오를 거고 유가 오를 거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인프라 속도가 규제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석탄 다시 써야 된다. 석탄 오를 거다. 그래서 관련 밸류 체인들을 쭉 말씀드렸었는데, 이쪽 계속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탄 못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탄소 배출권 더 좋게 봐야겠죠. 이렇게 끝없이 파생되는 그린 인플레 쪽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5%를 넘어서 뭐 정고점을 또 위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 긴장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1.75를 넘어서 정고점 돌파하는 거, 그냥 지금 차트를 뭐 간단하게 뭐 표현해 드리자면 이런 흐름이죠.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1.5%를 넘어서 다시 정고점을 위협하는 거, 돌파하는 거, 단기적으로는 뭐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이 1.5%를 넘어서 시장 불안감을 키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불안감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역시나 그린 인플레와 관련된 그린 인플레 쪽의 커머더티 쪽이다라고 다시 한번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신환경 쪽으로 좀 묵직하게 좀 들고 가신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이제 좀 단기 대응하시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북주들 수남에 돌 거라서 짧게 단타 구간은 나올 겁니다. 주말에 계속 또 내용 나왔던 게, 그 금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부터 뭐 정상회담 논의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답을 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남북 그 통신성 폭파시켜 놓고 다시 복권시키라고 하면서 해결해 나가자라는 뉘앙스인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뉴욕 총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주장한 내용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구간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다만 이게 테마적으로 단타 정권인 거지 절대 투자적인 접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그 주식 비중 좀 늘리지 못한다, 늘리라는 소리도 못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그 각 기관에 그 다음 주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이미 주문을 넣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9월 30일이 지나면 미정부 셧다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셧다운은 그렇다라고 해도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시간 지날수록 또 불거질 겁니다. 그래도 그 임시 예산안이 단독으로 통과된다라면 다행이겠지만, 가능성은 한 30% 정도로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도 뭐 이것도 뭐 임시 예산안인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한 7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쪽의 재정 정책 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고 봐요. 결국엔 합의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뭐 지금 헝다발 리스크도 여진이 지금 공존할 거고, 투심이 회복할 모멘텀도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전에 말씀드린 거래소 3,150포인트 근방에서는 현금 확보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옵니다. 거래소 외인 매수세도 적지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추정의 뭐 상향 조정치가 높으면서 동시에 외인 매수세도 받쳐주고 있는 업종, 뭐 또 여기에 해당되지만 주가는 오히려 안 오른 곳들은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뭐 반도체, 운송, 뭐 헬스케어 쪽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중형주 쪽에서 뭐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로 뭐 OCI 같은 경우도 위치 보고 있고요. 대형주 뭐 철강 쪽에서 포스코도 괜찮죠. 이렇게 뭐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런 장에서 실적을 잘 뽑아내면 그만큼 군계 일화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뭐 꼭 탑다운 방식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바텀업 관점으로 기업들 스터디 하시고, 역시나 방망이 좀 짧게 쥐면서 수익률 한 10%대로만 취하시라는 것도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있어서 이거부터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한라홀딩스가 되겠고, 6월 28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수익률 23% 이상 나온 상태인데요. 자, 이 한라홀딩스와 관련된 추가적인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한라홀딩스 최근 올라온 건 그 2차 전지 분리막 업체죠. WPC에 투자했다라는 게 부각받은 건데, 사실 자체 그 물류 사업의 이익 규모도 굉장히 앞으로 또 늘어날 거라 저도 좋게 봤던 건데, 이 물류 사업의 성장성만을 놓고 봤을 땐, 시장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땐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이 WPC부터 뭐 전기차랑 자율주행 애프터마켓 관련 그 스타트 업체랑 MOU도 맺고, 그런 하는 흐름이 나름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달부터 신사업 전담부서도 신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뭐 WPC라던가
패턴과 공동 영업망도 구축하는 부분을 좀 기대해 본다면 지금 뭐 시장 분위기도 봤을 때 이런 쪽에 이런 산업군의 목표가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목표가도 그래서 한 62,000원권으로 올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한번 AS를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오늘장 관심주인데요.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푸드는 한번 들고 왔고요. 동사는 그 HMR, 가정식 대체식품이라고 하죠. 이쪽 간편 건강식을 전문으로 해서 자사 브랜드만 18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라고도 보시면 되겠는데, 2분기 때 매출액이 500억을 넘겼는데 이게 또 분기 최대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매분기 계속해서 최대 매출액을 찍고 있고요. 광고비를 포함한 그 평간비를 봤을 때 작년 동기 대비 뭐 증가하긴 했지만 평간 비율은 오히려 한 2% 가까이 지금 또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시나 최대 매출액과 함께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율도 지금 신제품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매출액 증가 자체가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랭킹닷컴이라는 그 닭가슴살 판매 채널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자사식품 브랜드 16개를 또 포함해서 국내 그 HMR 브랜드 뭐 300개 이상이 랭킹닷컴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플랫폼 그 사용자도 지금 4년간 연평균 5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만 또 27만 명 이상이 또 유입되면서 플랫폼 사용자 수 증가도 지금 고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플랫폼 재구매율도 약 50% 정도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회원 수가 이렇게 누적되면서 성장 규모도 극대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또 그 IR 팀에도 좀 확인을 했는데 중국 진출에 대해서도 지금 생산 인허가를 이미 받은 상황이고 판매 인허가도 지금 이미 윙이푸드를 주관으로 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진출로 빠르면 올해 안에 판매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일본이랑 호주도 진출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장의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의 외형 성장에 있어서도 관심 가지고 꾸준히 보셔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최근 이렇게 조정도 뭐 이쁘게 받은 상황인데 특별한 조정의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41,500원 이하권부터는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37,000원 목표가는 2차로 나누겠습니다. 1차 목표가 46,000원 절반 매도하시고 2차 목표가 5만 원 보시자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홀딩스처럼 푸드나무도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